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계 우리 꽃미남,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익남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지만. 네,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부리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를 운영하고 있는 부익남 정태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구독자가 16만 명이 좀 안 되는데 지금 한 65만 정도 되시죠, 그죠? 네, 네, 엄청 큰 채널에 지금 주인장 역할을 하고 계신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네. 오늘 저 부익남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그 궁금증이 많은 그런 질문부터 저희가 꼽아봤거든요. 일단 지금 이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상승이 진짜 얼마나 더 가는 건지, 하락장은 오는지 이런 거 묻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상승세다, 하락세다 이런 건 맞출 수 있지만 상승이 언제 끝난다라는 걸 맞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측을 하고 나서 뭐 6개월 뒤, 1년 뒤에 갑자기 어떤 정책이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극심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측이 뭐 언제 상승세가 끝난다 이런 거는 좀 무의미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뭐 최소한 하락세가 오려면 보합세가 와야지 하락세가 좀 오지 않을까. 어떤 대외적인 뭐 경제 위기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없는 한, 그렇다면 아직 보합세까지도 안 왔다. 그러면 당분간은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대치동의 아파트가 막 지금 35억인데 이게 40억, 50억 간다는 얘기냐.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되게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좀 계층이 좀 지어져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한 3, 4년간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초고가 아파트들, 뭐 25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쉽사리 살 수 없어요. 대출도 안 해주고, 대출도 안 나오죠. 그냥 1주택자도 세금이 막 1,000만 원씩 나오게 되고, 여러모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가가 지금처럼 지금 올랐던 것처럼 막 비슷한 비례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반대로 이제 저가, 뭐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요즘엔 이제 9억 이하를 좀 저가라고 하거든요. 그 9억 이하 쪽에서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팔라져서 전체적인 평균 가격은 좀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네. 좀 고가는 좀 천천히 올라가고 저가가 많이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고 어느 시점이 오면은 이 영원히 오르는 게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영원히 오르는 게 없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예를 들어 제가 이제 2010년 후반부터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2010년대에는 서울 뭐 수도권 쪽은 정말 박살이 나 있던 상황이었고요. 지방 쪽도 다 같이 이제 침체가 돼 있다가 2010년, 11년 그쯤부터 해서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이 좀 이제 약간 뜨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14년도까지만 해도 다들 막 소형 아파트, 지방에 뭐 갭 투자하러 간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15년도, 16년도에 급격하게 기세가 꺾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이유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된 어떤 그 상승세가 13년, 14년쯤 되니까 건설사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매수 수요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 근데 지방은 땅이 많으니까 대규모 공급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게 입주가 15년, 16년도 막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위 뭐 물량의 장사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이 많아지니까 새 아파트가 빈집으로 공급되니까 기존의 아파트들이 수요가 막 급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가라앉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지금의 이 상승세는 수도권, 서울 쪽에서 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건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보합이나 하락으로 바꿀 것이냐. 집을 많이 지으면 결국에는 그러면 공급이 아니겠느냐. 맞죠?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이 더 사고 싶어서 사재기를 하려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물건을 많이 시장에 풀어주는 건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입주가 언제 될 거냐. 이게 핵심이겠죠. 네. 그게 정부가 말하는 대로 뭐 2, 3년 안에 입주까지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살짝의 상승은 있겠지만 이제 점점 보합이나 뭐 하락 안정으로 가겠지만 그 공급이 따라오지 못한다면은 지금의 이 기세가 급격하게 꺾일 일은 당장은 좀 없지 않을까. 그렇군요. 다른 모든 변수에 앞서서 공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우선은 공급인 거죠. 네, 우선 시장에 물량이 많아야지 뭐 사람들이 살지 네. 말지도 고민해보고 굳이 이거 안 사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시장에 물건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약간 뭐 소위 말하는 패닉에 빠진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저 집을 안 사도 되는데 네. 네. 미래에는 저 집에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사놓는다, 선점해 놓는다, 이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점점 과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한국 부동산 많이 오르긴 했는데 미국 봐라. 미국도 지금 뭐 사상 최고가다. 네. 이게 뭐 저금리에 돈이 많이 풀려서 값이 오른 거지. 뭐 누군가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았어도 가격이 올랐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 듣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뭐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뭐 주식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주식 뭐 시가총액이 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외국에서 막 수백조의 돈이, 막 수천조의 돈이 갑자기 우리나라 한국에 막 투입이 된다. 네. 투자가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좀 양적 완화하면서 돈이 많이 늘어나고 저금리까지 일어나면서 대출 받기도 좀 쉬워지니까 전체적으로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의 양 자체가 커진 건 맞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없었더라도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나 뭐 정책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공급 얘기하셨는데 이 서울 안에서 공급하려면 사실은 빈 땅은 없고요. 네.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 집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를 또 활성화하는 정책보다는 조금 막는 정책을 많이 좀 펴오기는 했어요. 네네. 이런 거는 그럼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은 좀 이런 것도 변화가 있을지 기조에 궁금하네요. 예, 뭐 저는 뭐게 단순히 어떤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을 예측하거나 이런 거는 뭐 저보다 더 전문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다만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의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은 수요를 규제하고 그리고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안 되게 하겠다. 너 이거 사봐야 돈 안 돼. 세금 내고 나면 본전이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뭐 거죠.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투자자들한테는 먹힐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투자자라는 거는 사실 그 집에 꼭 안 살아도 되는데 이거를 뭐 돈을 벌 목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집에 살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집에 사는 게 단순히 뭐 가격이 달라진다고 해서 쉽게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가족들이 다 엮여 있고 아이들이 학교가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집에 대한 애착이 심한데 그리고 다 자기 마음속에는 누구나 하나쯤은 가고 싶은 어떤 선망의 예. 대상의 집들이 다 하나씩 저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돈을 또 버는 거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집을 사는 게 어찌 보면 인생의 목표인 거지 그걸 가지고 꼭 돈을 벌자 말자 이런 생각은 그 다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현재 이 정부 정책들은 다 돈이 안 되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시장의 매물을 어쨌든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누군가는 다 살고 있어요. 그죠. 지금 서울에 뭐 빈집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사는 1주택자한테 줘야 그 사람이 또 집을 사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아파트를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해라. 뭐 아니면은 뭐 규제를 더 할 거야. 뭐 증여할 때도 세금을 더 내게 할 거야. 뭐 너는 어차피 돈을 못 벌게 할 거야.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엄청 내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매물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새 집을, 빈 집을 더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수도권 안쪽은 지금 공급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네.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은 아까 말한 선망의 집은 있고 나도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열심히 저축을 했고 근데 가격은 올라가니까 또 조급한 마음도 생겨서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이게 점점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만약에 이제 뭐 들어온다면 공급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완전히 신도시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빈집에 아파트를 공급을 하든지 네. 기존의 서울 땅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어쨌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기대를 해볼 만한데 서울에도 지금 워낙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죠. 네. 근데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 그리고 또 이제 노후된 빌라 단지들이 노후된 빌라 지역들이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좀 막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게 좀 가장 문제인가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돈을 벌게 되니까 너는 돈을 못 벌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투자 가치가 없어라는 정책들을 계속 쓰니까 네. 필연적으로 개발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개발 이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회수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이게 투자 가치를 없게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가니까 그럼 나는 공급 못 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공공 재개발 재건축들도 추진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해서 좀 지지부진한 곳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어렵죠. 네. 누군가는 돈을 벌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벌게 하면서 이걸 개발해서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쉽지 않은 방향이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합의를 어느 정도 해서 중요한 거는 지금 공급을 하자는 거고 그렇게 해서 빈 새 집을 지어주자. 그러면 그게 정말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개발을 통해서 조금 이익을 벌더라도 이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분들의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는 누군가 설사 돈을 조금 벌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고 전반적인 공급 확대 기조로 가는 게 우리 사회 고통을 좀 더 경감하는 그런 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정부는 그거를 이제 공공 임대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거기에 살아라라고 하는데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국민 주거 실태 조사인가 그 국토부에서 나왔죠. 그 작년 2020년 기준으로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87.7%가 내 집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한 열망이 어마어마한 크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런 나라인데 공공임대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공공임대에 산다는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90%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 그 국민한테 정확한 공급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부인남님이 요새 상담 많이 하시는데 상담 내용 기초로 좀 드려볼게요. 돈 많은 분 상담은 어떤 내용이 좀 많은지, 조금 돈이 좀 없는 분들 상담은 좀 뭐가 나은지. 왜냐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 분도 있고 조금 부족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 좀 해주신다면 어떤 질문이 많습니까?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이제 주택 관련된 세무 상담을 하는 세무사분이세요. 실제로 세무 업무를 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돈 못 벌었을까요? 요새 상당히 많으니까 많이 벌잖아요. 엄청 벌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도 젊으신 분이에요. 30대인데 부동산 세무 관련된 상담이나 실제로 이런 수임 건이 되게 많대요. 아, 유능하신 분이었네요, 좀. 네, 금액도 워낙 크고 요즘에.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부동산 뭐 대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 정작 자기는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소득도 좀 높고 하시니까 또 어느 정도 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예. 싶어 하는데 내가 열심히 벌면 그만큼 오르더래요. 허탈하겠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연봉 이상으로 더 벌고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이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분들은 집을 사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결국에 아까 말했듯이 각자 마음속에 그 희망하는 집은 다 있거든요. 그렇죠,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봉이 뭐 예를 들어 뭐 낮을 때 희망하는 집과 막상 내가 연봉이 많이 늘어나면 또 그 희망의 집이 또 바뀌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 사는 건 다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소득은 높지만 어떤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못 사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반대로 이제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으신데 이제 막 밀려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죠. 임대차 3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세 월세 시장이 많이 교란이 돼 있어서 그러게요. 아직 체감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 이러다가 한 1년 뒤에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가진 돈 안에서 뭘 찾아보려고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선망의 집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집을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십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네. 저는 뭐 여기 이제 나와서 아마 또 무주택인 분들도 많이 보실 그럼요.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같아요. 뭐 저도 투자를 이제 한 10년 정도 했지만 항상 지난 가격이 항상 그 발목을 잡아요. 몇 달 전, 몇 년 전 가격. 특히 가장 발목을 잡는 가격대는 뭐냐면 살까 말까 진짜 고민하다가 뭐 남편이나 네. 아내분이 뜯어 말려서 그래 사지 말자 했던 가격 있잖아요. 요새 카페 보니까 그러면 이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다. 내가 3년 전에 저기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몇 억 올랐다. 그러면 그 가격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 한 그 가격을 다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가격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래요.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는 없지만 그죠. 미래에는 하락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또 못 사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이라는 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은 아니거든요.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아이 아빠인데 아이가 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면은 돈을 떠나서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까 말한 그 돈, 내가 집착하는 그 가격 때문에 못 사면 우리 가족이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가격이나 어떤 뭐 내가 생각했던 그때 그 가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잊어야 되는군요. 지나간 과거니까. 그래서 집이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집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아이 학교 때문에 뭐 이사 가기도 힘들고 집을 사야 될 것 같은데 가격 때문에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잘 그 마음에 안 와닿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옛날에 살 수 있었던 집이 막 저긴데 나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가슴 아픈 얘기네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상승 사이클 뭐 거의 끝물이라고 하는데 몇 년 지나면 이거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계속 갖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보통 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사실. 그리고 어떤 변수가 또 다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 살게요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하냐 이걸로 좀 원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집 가지고 집 10채 사서 돈 벌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극소수고요. 이 인구 가구 수의 대부분이 1주택자고 네. 2주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주택 하는 것도 고민되는 그 이유는 이 과거의 가격 네. 그리고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더 크죠. 근데 집이라는 거는 다리 밑에서 사는 거 아닌 이상 내 집에 살든지 남의 집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남의 집에 사는 것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살아도 전세나 월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상 내년 말쯤에 전세 관련해서 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이 생각으로는. 터질까요, 그러면? 임대차 3법이 가장 큰데 작년 8월에 통과가 돼서 8, 9, 10, 11월에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맞아요. 서로 소송하고 난리 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정말 감정적으로 상해서 이 사람을 무조건 내보내겠다라는 분들도 정말 많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예. 지금 다들 안정적으로 살고 계시지만 아마 2년이 지나는 내년 8, 9, 10월 이쯤부터는 많이 교체들이 네.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집이라는 거는 꼭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내가 저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저기 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 전세가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1년 동안 거의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것도 비용 증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살 수 있을 때 사는 거는 맞다고 저는 봐요. 이걸로 뭐 사자마자 조금 떨어질지언정 내 집에 산다는 것 그런 것에 또 장점도 있으니까 살 수 있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질문인데 임대차법 얘기가 나와서요. 임대차법을 폐지하는 얘기가 그래서 많이 있거든요. 네. 현 상태에서 만약에 폐지를 진짜 한다면 네. 시장 혼란이 좀 잠재워질 수는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어떤 투자자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돌아가는 얘기를 좀 그냥 해볼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이 시장에서의 반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기존에 살던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는 네. 거죠. 나 어차피 떠날 거였는데 똑같은 돈으로 2년 더 사네 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이건 아예 물건이 다 잠겨버려서 없어지는 효과니까 폐지가 된다면 뭐 일종의 시장 경제로 돌아가겠죠.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먹고 싶은 사람이 둘이라면은 둘 중에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시장 경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이 좀 순환은 좀 되겠죠. 순환은. 그러면 비정상적인 어떤 가격 격차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또 단기간에 바로 또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시장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이 이거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제일 불안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네. 임대인들이 이번에 만약에 이걸 없앴는데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죠. 시장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하고 만약에 이 폐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뭐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 1주택자분들 이분들도 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혹시 부익남님과 상담하면은 길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양도세가 사실 제일 문제죠. 그죠. 왜 그러냐면 1주택자 분들 뿐만 아니지만 대부분의 1주택자 분들은 제가 이제 겪어본 바로는 거의 전 재산이 집이세요. 현금이나 뭐 주식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돈을 어쨌든 뭐 벌었다. 근데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 열에 9은 더 좋은 집을 가려고 하시지. 그럼요. 네. 대부분 내 집 팔아가지고 싼 집을 사면서 현금 들고 있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예. 없어요. 그러면 내 전 재산이자 이거를 기반으로 더 좋은 집을 사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이 금액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세금이 가장 문제죠. 팔거나 사면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주택자시고 뭐 실거주도 하셨고 뭐 양도세도 거의 안 나온다. 근데 나는 뭐 모아놓은 현금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팔면서 그 잃어버리는 네.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큰 분들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무리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집을 뭐 7억에 팔았는데 뭐 6억, 5억 뭐 이렇게 남아서 이걸 또 어떻게 또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본인 상황에 맞춰서 무리해서 옮기는 1주택자가 있고 그냥 가볍게 옮길 수 있는 1주택자가 있으니까 좀 무리하는 분들은 많이 따져보시고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상담을 하세요? 양도세 때문에 못 파는 분 많잖아요, 사실은.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거의 지금 그로기 상태인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한 2,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쓰러지기 직전이신 분들도 많고 증여할 분들은 다 네, 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힘든 분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분들도 힘든 다주택자가 있고 버틸만한 다주택자가 있고 뭐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힘든 다주택자분들은 증여나 아니면 매각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어떻게 버텨볼 수 체력이 있을 있는 만한 분들이군요. 분들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근데 다주택자분들도 지금 뭐 집을 더 산다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좀 버텨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주택자분들은 힘든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다 다주택자나 이 투자자들에게 규제하는 그죠. 쪽으로 많이 몇 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뭘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뭐 법인을 차릴 수도 없고 그죠. 뭐 하나를 더 산다 취득세 13%씩 내가면서 양도세, 종부세 뭐 다 늘어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뭐 우선은 내 있는 그런 재산을 지키는 쪽으로 하시고 뭐 증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증여를 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자, 듣다 보니까 이 참 안 힘든 분들이 없네요. 무주택자는 집 없어서 힘들고, 네. 1주택자는 원하는 집으로 이사를 못 가니까 힘들고, 네. 다주택자는 이분도 나름대로 힘들고. 다 힘들죠. 집값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세상에 해피한 사람이 없네요. 어떻게 해피한 생각할까? 곳이 하나 있죠. 누구요?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서. 세금을 30조를 더 걷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막 펑펑 쓰는데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아이러니한 사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채널도 부동산이 금간이 채널인데 네. 저희도 힘들거든요. 네. 부동산을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할 수 있는 얘기는 힘내세요 정도, 네. 파이팅 뭐 이런 얘기 정도인데. 근데 아까도 잠깐 정말. 말씀드렸듯이 이 눈높이를 낮춘다는 게 정말 힘든 걸 저도 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오늘 가장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결국에 내 마음의 문제인데 이거를 집착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답은 없거든요. 그럼 빠르게 선택을 하는 것도 좋다. 금리가 이제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이 금리 인상 국면에서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믿는 어떤 신념과 철학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6.5%일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네, 그때 제가 이제 뭐 삼성 다닌다고 해서 좀 우대금리 받아서 6% 받고 그랬어요. 야, 그걸 받고 진짜 투자를 하셨으면 참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그때는 그걸 싸다고 하면서 받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전에 7%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금리라는 건 무엇냐? 이 금리는 곧 이자니까. 네. 이 이자라는 거 곧 희망에 대한 지불값이거든요. 희망의 가격입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진짜. 네, 이 집의 가격이 올라가든지 뭐 유지가 되든지 하여간 뭔가 희망적이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불을 해요. 네. 희망에 대해서 지불값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 거냐가 우선 첫 번째고, 그걸 올라갔을 때 사람들의 희망이 꺾일 것이냐가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도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면 뭐 팔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더 버티려고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냐? 뭐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은 뭐 0.5%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 이상 올리기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 부담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엄청난 부담이냐라고 생각하면은 뭐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기존에 영끌 해놓은 사람들한테 타격이 엄청나지 않겠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또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실예로 강남권이나 아니면은 뭐 한 10억 넘어가는 분들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좀 금리가 부담되지 않을까? 그죠? 예를 들어 뭐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서 대출을 2억을 받았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도 이자 자체는 절대 가격은 좀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리의 영향을 좀 받으실 텐데 이분들은 뭐 예를 들어 2018년이나 19년도에 사셨잖아요. 그럼 지금 2배가 올랐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70%로 대출을 받았어요. 네. 10억에 아파트를 산다고 7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 집이 20억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대출 비율은 30%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 금리 인상은 곧 내 희망의 지불값이 커지는 건데 이걸 내가 던져야 될까? LTV 30%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힘들다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전세값도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금리 인상이 뭐 제가 과거에 받았던 것처럼 6% 7%까지 한 번에 뭐 5%가 올라간다 이러면 당연히 패닉이 빠져서 다들 힘들어 하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수준으로는 그 상승세가 꺾이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네. 그 2008년 이후, 2009년 이후에 부동산 긴 하락기가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2006년 그 서브프라임 전에 또 불꽃 같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하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2006년 이때 시절이 지금과 닮았다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미래의 어떤 순간에는 우리 부익나님이 처음에 투자할 때처럼 뭐 혹독한 이 부동산 침체기가 다시 올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의 대규모 공급 아파트들이 생길 때 가격이 급락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얼마나 급락했어요 그때는? 뭐 1억 한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네. 한 1, 2년 만에 막 7천, 6천으로 반값으로 그냥. 네, 그런 적도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작다 보니까 조금의 공급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은 워낙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급도 여의치 않아서 그런 뭐 어떤 급락이 오겠느냐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공급이 대규모로 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이 뭐 언젠가는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젠가는. 그러면 현재보다는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과거의 어떤 불황기가 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불황기가 만약에 다시 오고요. 다시 오고 부익남님이 그때 투자를 열심히 하는 상황이라면 그 10년 전처럼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좀 다른 포지션으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 하락기가 오면 다시 상승기가 또 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뭐 먼 미래 얘기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상승세가 영원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현재 이 상황을 보니까 이럴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보고 뭔가 상승론자다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상황이 또 바뀌면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상승세가 조금 더 가는 분위기니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사야만 하는 분들은 지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조금 지나서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개인적인 예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락기가 온다면 당연히 하락기에 대비해서 또 맞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질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아니 하락기가 올 수도 있으면 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사고 그냥 기다리면 결국 하락이 다 오면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승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맞추기 힘든 것처럼 하락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이면 안 사도 돼요. 근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기 때문에 안 샀을 때 내가 필요로 하면 결국엔 무조건 남의 집에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돈으로만 생각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만 생각하시면 정작 필요한데 못 사니까 생기는 어떤 그런 힘든 고통들, 그리고 만약에 불황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안 샀는데 상승이 더 가버렸을 때 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내가 갈 수 있었던 지역에 못 가서 생기는 어떤 우리 가족의 어떤 불편함들,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안 사기보다는 내 눈을 좀 낮춰서 우선은 조금 사고 좀 살다가 돈을 좀 모아서 그때 좀 파시든지 뭐 옮기시든지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당장은 뭐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쉽지 않을 않다. 것 같아요. 네.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뭐 미부장 나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죠. 그때 그걸 사는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집값 더 떨어질 건데. 그죠. 네. 그러면 반대로 뭐 지금은 불황기나 어떤 하락기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언젠간 또 다시 올 거고. 그러면 미래의 우리들은 과거의 이때를 보면서 네. 야 그때 참 뭐 왜 저 가격에 샀지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다 돈벌이에 대한 얘기고요. 집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필요한 분들은 사는 게 좋다. 이 가족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너무 돈을 따지는 게 별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널이 부인님 채널이 갈수록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70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채널이 요새 어떻게 진화할지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채널 나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신다면. 아이고 저 채널도 원래 맨날 지금 주로 이제 혼자 나오시다가 이제 네. 갑자기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죠? 저도 지금 한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대부분 그냥 혼자서 떠들다가 최근에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손님들도 모시고 인터뷰도 하고 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로운 걸 좀 배웠다라고 해서 되게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채널을 좀 키워보려는 생각도 많아요. 그리고 좀 다양한 걸 해보려고 하고 뭐 계획 중인 것 중에 좀 가장 있어요? 큰 거는 맨날 앉아서만 하니까 네. 뭔가 좀 외부 활동을 하면서 뭔가 외부 촬영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군요. 뭐 그런 걸 하려고 뭐 직원도 좀 채용도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최근에 직원분들 채용하기 전에는 거의 혼자 가내주공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지금도 아니었어요? 직원들은 있었는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아. 더 채용을 좀 많이 했죠. 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정리 멘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웃으면서 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맞아요. 집을 안 사도 걱정이고 집을 가지고 있어도 걱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떤 희망이나 뭐 불안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뭐 앞으로 뭐 인구가 줄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많으실 텐데 핵심은 저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봤으면 좋겠다. 네. 우리 가족이 집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나는 내 집 아니면 남의 집에 살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 집에 살고 싶은가? 그러면 내 집에 살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를 사는 것이지 살 수 없는 집을 바라면서 내려가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나는 언젠가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남의 집에 사는 게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끼리 고민도 많이 좀 해보시고요. 네. 현실적인 답을 찾자라는 얘기를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부인장님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1시간 넘게 네.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굉장히 또 인간적이시고 네네. 또 말씀 잘하시고 얼굴 잘생기시고 네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좀 무럭무럭 자는데 네. 다음에 어떻게 한 번 더 네, 뭐 한번 나와주실 나중에 거죠? 뭐 불러주시면 네. 한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인장님 모시고 하신 말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집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네, 조금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사시는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 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